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결권교수, 정태원 변호사,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017년 4월 6일 10시를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구치소 조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10시에는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로, 관련 의원에게서 마지막 퍼즐로 꼽히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세 번째 출석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향후 정치권 조기 대선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병우 전 수석부터 얘기해 볼까요? 준비된 영상이 돼 있으면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솔직히 민심이 뭐야? 네. 관련한 내용을 좀 보셨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이저는 이번에는 안 나오네요. 그죠? 아, 레이저요? 레이저요? 예. 눈빛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레이저는 안 나오고. 지난번에 뭐 기자들 질문에 쏘아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이미 됐고, 또 아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무리 수순입니다.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인데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존에 알려진 것 혐의가 지금 9가지거든요. 예. 9가지인데 한 가지가 더 새로 추가됐다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좀 이따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피의자 신문이거든요. 네. 특히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를 집행했을 때 과연 그 직무가 정당했느냐, 직무유기라든지 또는 직권남용 이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지금 검찰이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병우 지금 탄핵을 당하고 또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어쨌든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유일하게 주요 핵심 혐의자들 중에서는 저렇게 다니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마 사람이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누구든 사람의 심정이라면 아마 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겠죠. 그런데 저분이 저는 늘 이제 안타까워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분이 이 전번에 문건 유출 사건 때 아마 틀림없이 이제 그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그 판단할 그런 입장이 있었으니까 분석하고 판단했으면 그때 강력히 저지하고 나서든지 예. 아니면 그 이후에 민정수석 됐을 때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차라리 그때 그만뒀더라면 자기가 대통령 아무리 붙잡더라도 그때 그만뒀더라면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을 오늘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네. 이 점에서는 저분은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가슴 아프고 참담하다는 건 대통령이 구속돼서 가슴 아프고 참담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최순실 게이트라는 나라를 흔드는 큰 이 사건이 생긴 원인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법률적인 둘째 치고더라도 과연 책임이 없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병우 전 수석이 큰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법적인 잘못도 없고 다른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요. 지금 태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했을 때 그때하고 태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빠져 보이는 표정이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건들건들하는 몸짓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본인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왔고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관전 포인트는 검찰이 과연 제 식구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같이 조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혐의가 더 나온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는 있는데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동안에 이른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거나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수사를 막아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에 우 전 수석과 어떤 방식으로든 권한 남용이든 직무유기든 공모하거나 같이 협조를 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찰 내 식구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같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꼬리 자르기처럼 그냥 똑 잘라내듯이 잘라내고
우전 수석을 구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오늘 혐의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문제를 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 배경은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청와대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민정수석실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핵심 정보가 다 집결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또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둔 겁니다. 모든 정보가 이쪽으로 집결되게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아니라 협력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 해석이신데 앞서 말씀 나누던 과정에 잠시 속보가 나온 부분이 있어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세월호가 육상 이동을 위한 1차 테스트에서 이제 무게를 좀 재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관측이 좀 실패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1차 테스트는 실패했고 지속적으로 시도는 한다고 합니다만은 당초 예상했던 오늘 내일쯤 거치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다시금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죠. 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도 여전히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병우 전 수석이 소환될 때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리고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최순실 그런 없이 사건이었습니다. 정윤회가 있습니까? 두 분이 뭐 부부 사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속 피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뭐 그동안 많이 정문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할게요. 영장 기각됐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될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 있었던 질의응답과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 네, 영장 기각이 됐었고 이번에는 특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번 더 하면 구속이 될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시 신청한 100% 네. 구속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박관천 경정은 국제 1등이 1위가 최순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자신은 부부 사이인 정도로밖에 모른다. 그러면 밑에 있는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아는 일을 자기는 몰랐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같은 그때 민정비서관 때죠. 근데 자신이 그걸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관할하고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 이러면 저분은 그러면 자신이 무능했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건지 스스로 자신의 직책과 자기 직위 네. 또 이 책무 이런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분이 그동안의 이야기는 그래도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그런 영향력이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 도대체 국민이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왜?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그냥 부부 관계인 정도로 알았다. 근데 어떻게 박관천 경정은 그게 부부 관계 정도가 아니라 최순실이 오히려 권력사의 1위라고 봅니까? 그런데 그 점에서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의 진실성 이것은 좀 없었고 또 대통령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분이 만약 입을 열기 시작하면 대통령한테 더 큰 어떤 혐의가 가기 때문에 자신이 중간에서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만 빠져나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건지 정말로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자신이 말하듯이 정말로 몰랐다면 저분만큼 무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심이 드네요. 예, 크게 지금 우병우 수석에 가해진 의혹을 크게 두 분류로 좀 나눠보면
일단은 최순실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하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직권남용이랄지 뭐 직무유기랄지 법률적인 혐의가 되겠죠. 좀 나눠서 따져볼게요. 일단은 최순실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 여전히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특검 조사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채윤 씨가 비선 진료 의혹 관련한 박채윤 씨가 최순실 씨가 우병우 씨의 부인을,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럼 이 정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옆자리에 그 당사자가 있고 그 사람이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뭐 이건 말고도 그동안에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이게 장모인 김장자 씨와 같이 뭐 헬스클럽을 다녔다더라, 뭐 골프를 같이 쳤다더라, 별의별 사실 증언들이 다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할 때 써먹었던 논리가 있죠. 저는 저를 무능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논리를 폈거든요. 네. 지금 그 우병우 민정수석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특별감찰반들이 뭐 들이닥쳐서 아니면은 문화부 공무원들을 불러들여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벽 보고 뒤돌아서 있어라 시키고 양말 벗기고 시키고 뭐 이럴 정도로 진짜 산천초목을 다 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었던 사람인데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보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은 다 무능력한 기관들이란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최소한 그쪽 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조차도 아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정도의 인물이 지금에 와서 나는 뭐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은 이런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능통한 것 같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건이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구속시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번이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논리를 깨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실제로 논리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킬러 콘텐츠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물증을 검찰이 어떻게 쥐고 있는가, 뭔가 자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이 얘기하는 것 말고 더 특별한 무엇인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 전 수석을 딱히 처벌할 수 없는 뭔가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점도 좀 솔직히 우려됩니다. 지금 검찰과 지금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드러난 걸 보면 검찰의 독립성에 상당한 침해를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사가 어떤 수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에 가서 지휘할 수 있는 건 검찰총장이 제일 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지휘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고 뭐 법무부 장관이 개개 검사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지휘 못합니다. 민정수석이라는 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검찰청에 전화해서 어느 검사 보고 이 사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명백하게 불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도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해서 당시 광주지검이 그 해경 상황실에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우병우 수석이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또 세월호가 지금 막 가라앉아 때 처음 출동한 1, 2, 3호 그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뭐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시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지만 대통령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검찰청 법상 검찰의 독립이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한다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동안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검찰은 대통령의 손안에서 좌지우지 되어 왔던 거죠. 검찰이라는 건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이번 기회에도 지난번 황제 수사 때 봤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하는 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잖아요. 발장 끼고 조사했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만약에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아마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검찰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상한 청와대 때문에 우리 검찰 제도 자체가 무너졌구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의 주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검찰이 결국 좌지우지 됐다는 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은 깊지만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음 정부에 들어서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쯤에서 검찰이 워낙 힘이 센 사람이니까 지난번 특수본 1기 때 수사처럼 덮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또 특검이 상당 부분에 또 이번에 특수본 2기도 10명 정도의 주변 인물들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광주지검장도 지금 변호사입니다만 변호사입니다만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전략은 딱 이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저는 연결만 한 것이지 그건 몰랐습니다.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는 죄가 안 되거든요. 비판을 받을지언정.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 무능한데 무슨 직무유기입니까? 몰랐는데 그 자기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예요. 저는 무능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좀 몰랐다. 그 최순실 씨 문제만 관련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부인, 자신의 장모는 최순실과 너무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최순실이가 장모의 그 골프장에 커피까지도 납품할 정도라고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방금 휴대폰도 최순실이가 통화도 다 하잖아요. 우병우 수석의 부인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이런 정도 차이를 잘 알고 있고 더더욱이 박관천 경정이 정의연구원 때도 그때도 민정수석실 산하예요. 그때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도 박관천이 얘기한 거 1위가 최순실이다. 그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몰랐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이 사람 뭘 알고 있었어요, 그 것인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죄를 피해가기 위한 모르쇠 전략일 뿐이지 아마 이 내용을 상당 부분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추측도 해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전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정태원 변호사 이외에는 우리가 추측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 머리 위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법적으로는요? 그게 참 뭐냐면 이런 저분들이 만약에 국민을 아직 저는 확신 모르지만 말이죠. 만약에 저분들이 국민을 속이기로 들면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 변호사님도 참 우려하셨지만 우리 검찰이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독립을 스스로 강조하고 이제는 법과 원칙만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그만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검찰에 그런 라인이 있었다. 항상 반복이 되죠. 이게 정말 그 국민들로서는 참 기가 막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왜 민정수석이 힘이 센가 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뭘 지금 검사도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누구를 어디에 승진시키고 안 시키고 전보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승진도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건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 동일체 원칙을 적용하면요. 우 전 수석과 검찰은 공범이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간첩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랬고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권력에 불리한 상황 같으면은 다 대부분이 제대로 수사 못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과연 그러면은 주물럭거리면서 지시를 했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 혼자 그랬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검찰이 뭔가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 얘기의 소통 통로가 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결국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요. 광의의 개념으로 공범이라고 하면은 자기 식구를 내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 수사가 곤혹스러운 이유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이번에 만약에 정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요. 차기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또 검찰개혁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만약에 검찰개혁 요구가 나오면요. 제가 생각컨대 검찰을 특검하는 또 특특검이 또 만들어져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확실하게 잘라낼 걸 잘라내거나 정리했다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아마 훨씬 더 공허스러운 상황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조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 오전 중에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시작 시간은 알려진 게 없고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 295분 정도의 조사를 받고 210분 정도 조사를 검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사를 오래 검토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불신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조사할 때 옆에 변호인으로 입회를 해보면 예. 뭐 얘기한 대로 거기다 조서를 작성해 주지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적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 취지가 잘못 전달되는 예. 경우는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경우죠. 의도적으로 그럴 리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말씀대로 못 믿는 거죠. 나 모른다 아니다 그랬는데 혹시 맞다고 했는지 그 의심에 체크를 하는 건데 전 참 답답한 것이 본인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되면 나는 죄가 없는 걸로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할 때 예. 나는 아니다 그러면 거기다 맞다고 쓰지도 않고 왜 아니다라고 하느냐 계속 추궁해서 맞다는 자백을 받아내지도 않습니다. 대답하는 건 본인 자유잖아요. 그럼 네. 검사는 자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증거를 모아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참고인들 조사를 해보고 물증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지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분은 내가 꼼꼼하게 챙겨보면 내가 벗어날 길이 있을 거야. 그건 전략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안 되었으니까 12만 쪽이라니까 갖다 놓고 네. 그거 다 복사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앉아서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재판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지, 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압수가 뭐가 되는지, 그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내 얘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실제 본인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전략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박 전 대통령은요, 지금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뭔가 항변을 하거나 뭔가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혐의를 완전히 벗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꼼꼼하게 본다는 것은 네.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내가 역사에 니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면 그걸 내가 꼼꼼하게 확인해가지고 기록으로 본인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가 남아지지 않도록 네. 내가 확인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조서가 언젠가는 공개가 될 것이고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일부분을 인정하거나 뭐 아니면 궤변으로 일관했다거나 다른 내용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역사에 자신의 어떤 기록이 잘못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혐의를 뭐 인정하라고 추궁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은 나와 관련돼 있는 기록은 내가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서 나와 불리한 내용 그리고 네. 내가 얘기하지 않는 내용은 절대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예. 저는 혐의 인정을 안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본인의 네. 선택. 어느 뭐 피고이나 피의자들도 다 가지는 권리니까 예. 부인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A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예. 증거도 다 A라고 돼 있다. 혼자 B라고 주장하면 그 기록 자체가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예. 적어도 일부에 대통령을 하셨으면 거짓말한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 이미 기록을 부분이 다 검사하기에는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지금 또. 또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혜롭게 부인을 하셔야죠.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혜롭게 부인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혜롭게 자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님 이 대목은 정황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하는 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너무 멀리.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꼼꼼하게 기록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이 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주장했던 것이 검찰이 제대로 쓰고 있나? 이것이 앞으로 역사의 기록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은 재판장에서 가려질 문제예요. 이 대목은. 예. 그거는 그대로 맡겨놓는 것이고. 네. 지금 읽어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했던 말은 이미 정치 투쟁에 들어간 거죠. 법률 투쟁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고 검사와의 싸움은 이걸 정치 투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했던 얘기가 제대로 잘 적혀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왜곡되고 있는 것인지 이 나쁜 검찰들이 나를 혹시 또 엮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체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그거보다는 다 그걸 같은 맥락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검사하고 마주 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는 역사의 법정에 서서 역사하고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현실 법정에서
현실에 그 검사하고 상대한다 이래서 생각하면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 나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봉사해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는 나를 무죄로 할 것이다. 이 점을 확신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아까 김평론가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내가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이 사건이 역사에서 남길 때 나도 또 피의자 한 사람이지만 또 증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을 것인지 아마 이것만 그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왜 변호사들 다 만나서 이야기하지 전략을 왜 세우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것은 저분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원칙이 뭔지 내 방향이 뭔지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네, 박 전 대통령이 역사하고 마주하고 있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시작됐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아무튼 내용이 전해지겠지만 그 2차 조사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역사가 나온 김에 시계를 조금 돌려보면 이러한 순간들 또 이러한 인물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느냐. 작금의 탄핵 및 전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됐느냐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기 청와대 실장의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 비서실장의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참모회의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듣지 않은 것,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5번 있었습니다. 최소한 5번. 네. 다 놓쳤습니다. 또 놓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죠. 청와대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 미르재단 이거 모양새가 과거에 전두환 때 이례재단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거 이거 문제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안종범 수석을 불렀습니다. 이 문제 될 것 아니냐? 아유 실장님 이거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제수석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수사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넘어갔는데 그때 이 문제가 될 것을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이병기 신임 실장이 알았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안종범 수석이 그때 차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면은 밖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라도 안종범 전 수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히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 단계 또 이소속 특별감찰관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또 민정수석에서 막았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뇌관을 다 제거를 해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박근혜 대통령 오늘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계기는 정말 정치적으로도 많았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새누리당에 들어가 봤더니 정치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애초에 유승민 의원하고 집안 싸움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했더라도 불러서 다독거렸어야 됐고 아니면 공천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됐고 공천에 설령 개입하더라도 잘 다독거려가면서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4.13 총선에서 참패를 했으면 그다음에 친박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했어야 됐고 그런데 8.9 전당대회에서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싹쓸이 했다고. 그 이후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당적을 버리십시오 했을 때 그때라도 말을 좀 들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그건 저는 항상 그 때문에 늘 마음이 항상 아쉬운 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모든 게 후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 전 대통령 일주일에 한 번 보나? 뭐 2주일에 한 번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때 왕 실장이라고 불렸던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일주일에 한 번 대통령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정권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됐다고 하면은 이병기 실장이 뭐 고급 정보를 국정원을 통해서 얻어서 그걸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별개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한테 뭐 봐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참 뒤늦은 후회일 수밖에 없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참모들하고 뭔가 소통하는 방식만 유지했어도 지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뭐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시쳇말로 최순실 씨하고만 소통하는 방식을 통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단이 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단과의 소통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만 듣는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는데요. 과거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유영하 후보는 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어떤 문제점, 내부의 소통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변호인단이 사실 뭐 잘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다라는 점은 양지를 해드립니다만 예. 계속해서 관련해서 진전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만 듣는다 이런 얘기는 또 전해진 부분이고 네. 뭐 경력 변호사를 3년 미만으로 뽑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뭐 유영하 변호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유영하 변호사가 또 선거에 여러 번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좀 알고 법조인이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제일 많이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 탄핵 심판도 그렇고 형사 재판도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변호인 단들이 이 의뢰인인 박 전 대통령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네. 그런 점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신임하는 건 좋은데 좀 다른 변호사들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뭐 경력 3년 미만의 젊은 변호사를 뽑겠다고 지금 공고를 냈다는데 그거는 예. 아마도 지금 검찰 수사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상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렇죠. 사건만 매달려야죠. 네. 그러면 자기 사무실은 문을 닫아야죠. 그렇게 큰 돈을 받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문을 안 닫으려면 젊은 예.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우선 사무실 돌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네. 젊은 변호사를 뽑는다는 그런 공고를 낸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 단순한 궁금증일 수 있는데 뭐 굳이 3년 미만일 필요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의미가 내부적인 있나요?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보통 변호사를 모집을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3년 뽑습니까? 정도면 이제 겨우 이제 혼자 맡겨둬도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정태원 변호사가 입장이 난처해서 말씀을 못 네.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반인으로서 비밀과 관련된 건 일반인으로서 아니잖아요. 추측하건대 경제 예. 문제 때문이 아닐까. 예. 왜냐하면 그렇다고 아주 경력이 많은 그런 변호사를 월급을 줘야 하니까요. 예. 그럼요. 돈 엄청 쓰려 줘야 되는데 저분도 지금 제대로 돈도 못 받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근데 있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변호사를 돈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전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네, 뭐 집사 변호사라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집사 변호사라는 예. 건 이제 구치소에 있는 뭐 대기업 회장이라는 거물들을 네. 매일 찾아가서 예. 같이 놀아도 접견하는. 주고 심부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예. 집사 변호사가 불러갖고 제 법 위반이니까 다 징계하고 그랬거든요. 편집해서. 예, 예.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갈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지 그렇죠. 그 젊은 변호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사무실을 챙길 사람이 그렇죠. 필요한 이제 것이다. 예. 혼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 3년 됐으니까 그 정도 네. 되는 사람을 뭐 사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게 예, 아니죠. 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저도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워낙 많이 의문점을, 많기 예, 때문에. 의문점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로 아니시라고 또 얘기를 하면 아니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찍히는 거니까. 네네. 예.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저 동영상 보고 2008년도 이제 총선 때 예.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지지 연설 그렇죠.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예. 그거 보고 아마 그 당시에 총선 나갔던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 나가서 낙선했던 후보들이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저런 거 만들어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에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게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
그만큼 유영하 변호사를 믿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유영하 변호사는 그냥 유영하 변호사도 아니고 우리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신뢰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총선 때도 20대 총선 때도 송파에다가 유영하 변호사 꽂으려고 했다가 결국 옥새 파동 때문에 우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임명한 것도 사실 그런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서양희 변호사가 구치소 찾아갔을 때 못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저 또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이 옆에 계속 두는 한 박 전 대통령이 동생을 만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예전이나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양희 변호사는 또 지금 저게 12만 쪽인데요. 지금 기록도 아직 입수도 안 한 걸로 보이고 그거 보려고 그러면 한 달 걸립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검사들이 조사하러 오잖아요. 네. 근데 서양희 변호사하고 그거 지금 얘기할 틈이 없으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맡아 하는 건 맞고요. 예. 서양희 변호사가 실제로 앞으로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싶고 네. 아마도 이제 변호인단 간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있겠죠. 가족으로서.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변호인단을 유지해 가면서 더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그 말씀 드리니까 오히려 유영하 변호사도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의리는 확실한 분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저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한 그런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한 그런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예전에 박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저런 은덕을 입고도 지금 돌아와서는 배신자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예. 누가 옳은지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예. 누가 의리를 지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의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는 조폭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니 무조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잘못돼 있으면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저거는 변호사도 아니, 사는 저거는 얘기예요. 저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변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을 보면 당연히 돌아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니 돌아서는 건 좋은데 예. 그것이 아니고 혹시 자기한테 불똥 튀길까봐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의리로 함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돌아선다는 당연히 무슨 말씀이신 거죠? 옹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전에 또 이제 헌재 판결에서는 김평호 변호사가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최근에 새로운 인터뷰가 나왔는데 헌재 판결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을 시켰던 1등 공신은 김평호 변호사였어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1등 공신입니다. 자, 국민들은 대통령을 변호하는 헌재 대리인단의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것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대통령이 모신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궤변가 헌법재판소를 모독시키다가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분들 지금 뭘 하나 싶었더니 김평호 변호사 또 미국 가셨네요. 예. 또 미국에 가서 또 뭐 책을 내고 그러네요. 이제는 쉽게 말하는 것이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이 읽고 나왔고 또 이번에 보니까 제목이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아, 이것이 글쎄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면은 책을 파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정말 법률가의 양심이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사죄해야 됩니다. 온갖 궤변을 한국에 와서 늘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런 책 내면서 또 대한민국 헌법과 변호사들과 여론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은 정말로 이거는 저는 사과할 일이고 자중자애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 저는 약간 박상병 교수님 말씀 그 나름대로 또 일리는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되는 것이 네. 저분 나름대로는 저는 보니까 사실 이 법리라든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일반인이 그렇지만 굉장히 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저분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한국의 법정을 저분이 한국의 법정의 이런 전통이라든가 관례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은 아니면 미국에 이제 가서 공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적인 그런 분위기에 너무 좀 더 익숙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법정에 계시면 법정에 계셔야 되는데 거기 또 태극기 집회 나오시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좀 떨어뜨린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장하셨다. 저는 그 점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평호 변호사가 주장한 이제 그 탄핵 심판의 문제점에 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경청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내용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주장이 됐었거든요. 예.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들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탄핵 그 소추 제도는 소추가 되면 권한이 정지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할 때는 무조건 머릿수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예. 또는 8인 체제의 문제점이지. 그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도 했고 그런 네네. 점은 앞으로 이제 개헌이라든지 법을 개정할 때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탄핵 재판 이걸 2번째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되는 그런 선진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 후진 일이죠. 국가는 예. 많아도 그래서 이 헌법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이분의 변론 방식이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잘못 나가 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인터뷰에서 헌법 이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아스팔트 위에 올라가서 싸웠으니까 본인의 얘기와 본인의 말과 본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일 수밖에 없고요. 예. 탄핵 소송은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외국에 가서 많은 이제 선진국의 어떤 법제 사례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법리 논쟁을 벌였더라면 정말 치열하게 법리 논쟁으로서 좀 수준 높은 논쟁을 할 수도 있었던 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장을 박차고 나갔거든요. 그래놓고 다시 미국에 가서 그 한국에 가서 법리 논쟁을 벌이려고 했더니 논쟁이 안 되더라. 한국은 이 뭐 법적인 어떤 수준이 아직까지 너무 낮다. 표현 방식이.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의 역사가 너무 짧고 헌법이라는 법률을 운영하는 역사가 너무 짧다. 물론 짧을 수 있죠. 짧을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논쟁을 벌이고 갔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럼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되잖아요. 김평호 변호사는 한국을 모르면 한국에 왔으면 안 돼요. 한국을 모르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을 대리해가지고 변호를 해서 어떤 성과가 뭡니까? 자, 오늘 이번에 와서 기자들 하는 얘기가 딴 거 다 빼겠습니다. 하나,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전에 김평호 변호사가 했던 얘기들은 저는 단 한마디도 기자마들 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으로 몰고 가더라. 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아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으로 몰고 간 쪽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이렇게 왜곡하면은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법률 전문가 아닌 저도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헌법재판소나 형사법정이 아니라 수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 대리인단이 형사법정처럼 정인들 채택하고 또 심지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다 와야 된다 얘기하고 온갖 개별을 했던 사람이 당사자들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형사재판으로 몰고 가더라. 누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반성이 없이 뒤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평호 변호사는 글쎄 우리 국민들과 또 후배 변호사들한테 보니까 뭐 법치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주의대로 지금 헌법재판소도 판결한 것이고 소송과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떠나신 분이 이제 와가지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좀 이분은 대한민국에 못을 박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법조인들 후배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다고 봐요. 누구한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까? 명시에 대한민국의 변호사 협회 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말 이렇게 가벼이 해서 되는 겁니까? 근데 박 교수님이 좀 많이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 이제 법률 전문가고 또 저분이 법학자 아닙니까? 법 이론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자로서 선언적인 말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학문적으로 말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글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저분은 법리적으로 따져서 이제 그렇게 저 말씀도 할 수 있고 또 법 철학적으로 또 철학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미국에 뭐 영원히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신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하는데 다만 문제는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적 그런 관례라든지 한국적 법정에서 예의 같은 데서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또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법리를 주장하려면 법리 논쟁을 벌여서 해야지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법리 논쟁을 할 그런 여유를 헌재가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헌재는 이제 시한에 쫓겨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 법리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장을 그러니까 헌재가 펼쳐주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한쪽을 너무 또 몰아붙이면요. 다른 데서 예. 갑자기 논란이 아니, 불고 그건 탄핵 있습니다. 심판이 그러니까 형사소송 몰고 왔다. 근데 그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헌법재판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또 탄핵에 관해서 또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그렇죠. 준용한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탄핵 심판 재판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이제 재판관들이 회의에서 룰을 정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탄핵 재판이 두 번째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무슨 그 확정이 된 룰을 미리 만들어 놓지 예, 예. 못했기 때문이고 결국 헌법재판관들도 이거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는 걸 수없이 강조를 해요. 그럼 헌법재판은 그러면 어떤 절차에 따르냐? 그거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렇게 주장이 된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건 훌륭한데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표준 방식에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취지 여전히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방식에 예.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사실 다 예, 예. 끝났는데. 네. 근데 저는 이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네. 전자에 쭉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해보고 있어서도 나니까 안 되는 일이죠. 예. 예. 그리고 또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게 있거든요. 제 논쟁거리라든가 쟁점이 있었던 부분은 나중에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 헌법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없어서 법리 논쟁을 못 벌인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사실 솔직히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계속 어필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빨리 서두르냐 이쪽 입장이었고 예. 그런데 헌재는 충분히 들을 거 다 들었다 이래서 빨리 끝낸 거 그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3월 10일이라는 그 시한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만 시간을 자꾸 달라고 했거든. 근데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예. 헌재 쪽이었단 말이죠. 예. 예. 아니, 김성환 그런- 평론가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예. 법리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법리 논쟁을 안 하고 증인 채택만 자꾸 하려고 하고 증인 불러다가 기껏 물어보는 게 고형태하고 불륜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네. 법리 논쟁을 하면서 법리 논쟁이 이게 너무 뜨겁다. 쟁점이 정리가 안 된다. 더 시간을 달라. 이랬으면 아마 또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시간이 과거로 그러니까 흘러간 그게 것 논리적으로 같습니다. 근거가 네. 부족하다는 거죠. 네. 헌재- 과정상의 예. 어떤 뭐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헌재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시는 아니 거죠? 저는 뭐 헌재가 뭐 저보다 훨씬 잘 아니까 근데 그것 따윈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지금도 저도 충분히 수긍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네. 의견이 수긍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치권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자 대결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후보들이 뭐 소위 한 5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가상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지율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범위 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결부가 되면서 양자 대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자리에 좀 안 계십니다만 뭐 정치평론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사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아니, 측도 문제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예. 오차 범위를 두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일 뿐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추세가 양자는 아닙니다만은 양강구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눈을 갖고 볼 겁니까? 현실인 것이고 저것이 어느 쪽에 앞으로 유불리는 모르겠으나 예. 당초에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양강구도를 이뤘다고 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나온 첫 논평이 뭐냐면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 기관을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다는 말까지 넣었어요. 예. 그렇게 오만한 얘기죠. 그럼 여론조사가 저는 모든 여론조사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안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오차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 한 곳이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계속 양강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JTBC까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옳은 것이고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고 라고 하는 이분법인 논리에 젖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억지 논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하여튼 여론조사에 여러 관련 법령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 문제 제기하는 건 법령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적정성이나 타당성 문제인데 그거야 뭐 그러면 저거는 엉터리니까 안 믿는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저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고발할 안 일은 맞지 않나 아니다. 싶어요. 아니, 저쪽에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1대1 대결이라는 것은 가능치 않는 상황 아니냐. 예. 왜 굳이 가능치 않은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후보들이 그거 다 가지고 있는 하느냐 상황에서. 이런 말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박상병 교수 말씀도 맞는 거예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양강 구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1대1 대결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1대1 구도를 상정해서 조사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했었죠. 늘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굉장히 곤두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기분이 도리어 들어요. 문재인 대표 측이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을 것 아마 같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좀 조급해 보인다는 예.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 유지하는 데는 더 불리하다. 이런 논쟁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 어떤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그 생각을 제가 뭐 대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축구 리그를 펼친다고 하면요. 나랑 붙을 가망성이 없는 팀을 갖다 놓고 자꾸 이길까 말까 그거 자꾸 여론조사하거나 붙이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분위기를 느껴질 이렇게 수는 있을 것 만든다라는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붙이면은 붙일수록 두 사람이 계속 뭔가 관심거리가 되고 두 팀이 진짜로 붙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오히려 이렇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고 양자 대결을 계속 이렇게 붙여보는 것들은 여론조사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설사 문재인 캠프 측에서 후보 측에서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런 방식은 좀 억울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전에 공평한 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이 특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결국은 이 문제를 이 정도 문제제기 수준에서 어느 정도 더 만약에 이런 여론을 띄우게 될 경우에 이건 네. 진짜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멈추십시오. 이런 여론조사 방법은 가더라도 혹시 다른 어떤 분위기 띄우기 식의 어떤 기사라든가 여론조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 정도 네. 그 정도로 받아들이거나 그치면 딱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 잠시 전해드리면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방문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시작한 걸로 했다는, 보입니다. 예. 시작한 걸로 근데 보이고요.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곧 네. 그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예, 아마 예.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거든요. 네. 그 시간을 놓치면 밥을 굶어야 됩니다. 예. 검찰청에 있을 땐 뭐 주문하면 되죠. 예. 구치소는 배달이 안 되기 정해진 때문에. 시간에만 있어서. 식사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러니까 11시 50분 전에 마치고 네. 점심 식사 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1시 좀 넘어서부터 다시 조사하고 예, 네. 정 그다음 변호사님. 예. 저녁 시간도 또 마찬가지. 한 4시 반부터 저녁 식사하기 때문에 그때 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네. 네. 근데 밥 먹고 돌아와서 또 문제는 또 9시엔 불 다 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끝을 내야 돼요. 그렇게 길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2차 아니 지금 읽어보신 데만 몇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선 예. 반은 시간을 읽어야 되고 조사 예를 들어 3시간 하면 예. 읽는 시간 3시간 곱하기 2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어떤 조사는 오후쯤에 사실상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신 것 같고 앞서 얘기를 마저 해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앞서 제기된 팩트만 있으니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그러니까 이 조사를 예를 들어서 양자 대결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질문 방식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대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다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기술적이고 네. 정적 소양하는 걸 주장하는 건 옳지가 않고요. 예. 만약에 저런 걸 일부러 조작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재인 캠프 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저런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분석을 하셔야죠. 저걸 여론 그 조사기관이 조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민주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쪽이 뜨느냐. 그 분석을 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종전의 주장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분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해야지 여론조사 기관만 탓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분석해야 되는데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도 의원이 맥주 빨리 따르면 생기는 거품 같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품 같은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예.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양강구도로 가고 있는 것을 맥주 거품이라 얘기하면은 여론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을 무시하는 거죠. 더더욱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저런 발언은 국민들이 아니라 누가 듣더라도 저거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1% 2% 올라가더라도 오차범위 아니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의미를 분석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의 양강구도 잡고 있는 그 여론을 갖다가 거품이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단단한 콘크리트 아스팔트고 나머지 후보는 다 거품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만을 발생했습니까? 당초에 양강구도로 나와서 분위기가 좀 기존에 있는 일강 체제가 흔들릴 때 그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환상이라죠, 환상. 그리고 이거는 희망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희망상이라고. 저는 적어도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 아닌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 이미 올 초부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대1을 쌓을 것이다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당 구조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정당 구조로 보면은 왜 여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서 1을 달리고 있고 나머지 후보는 안철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지 그걸 환상이라고 얘기해버리고 희망사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라고 얘기하면은 그것 또한 상당히 오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석수에 비해서는 뭐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간과한 게 있어요. 그 정당 투표에서는 오히려 저 국민의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총선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 저변에 있는 이 민심이 문재인 후보가 의석수를 많이 가진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갈 거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약간 오산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깔고 있는 것은 안철수 후보도 국민 전체의 저변에 있는 그 지지도는 그만큼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또 너무 문재인 측을 공격하는 것도 그 한 게 뭐냐면 지금 저런 상황에서 위기감 갖게 될 것 아닙니까? 위기감 갖게 되는 데서 역공을 취하는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저렇게 역공을 하는 네. 거죠. 오해를 막기 위해서 또 다시금 네. 하나 또 전해드리면 다자대결 상황에서는 뭐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하나만 더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죠. 김성환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로 보수 단일화를 하면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하게 되고 네.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1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상 그렇게 예,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 표심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 자유한국당으로 일정하게 갈 표가 이제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갈 사람들이 분명하게 결집해서 가버리면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표들이 일부분이 그냥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유승민 후보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표가 분산돼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까, 연령층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까가 훨씬 더 사실 흥미로워요. 네. 왜냐하면 보수 유권자들이 사실은 보수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차선책을 지금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문재인 후보 쪽은 싫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면 좋겠다. 안정감이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연정 발언을 했던 안희정 지사의 표들이 거의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넘어왔던 걸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수 쪽 그 표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할 때, 찍을 사람 없다고 만약에 포기를 해버린다. 투표를 안 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또 역으로 보면은 그때가 또 5월 9일이잖아요. 예. 젊은 층이 또 만약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투표를 낮게 가져가면 또 문재인 후보한테 또 불리한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세력 구도도 중요하지만 네. 투표율과 연령별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쪽으로 될 경우에는 문재인이가 이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보수표가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들 갈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철수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마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가 풀어야 할 과제예요. 반대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직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이후에 보수가 다시 지금의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표가 더 모이는 거거든요. 모이다 보니까는 안철수나 갈 표가 하지 않고 오히려 홍준표로 오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이기는 거죠.
예, 혹시 알겠습니다. 보수표가 결집을 하면서 또 이쪽으로 움직이진 않을까. 어제 새누리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네, 박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변희재, 정미용, 정광용 대선 후보가 경선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분들의 그 기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태극기 집회에 결집됐던 그 힘을, 이른바 보수의 힘을 결집해가지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거꾸로 보수가 지금 분열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패됐습니다. 그분들은 부패됐습니다. 같이 가셔야죠. 부패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근데 부패는 예. 이제 앞으로 그건 분열에 충분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따져봐야 예. 되겠어요. 따져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분열이 되면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보수는 정말로 이제 이 제기하는데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제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저분들은 과시를 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그것 때문에 보수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에다가 지금 또 저기다가 새누리당까지 또 다시 등장하면 국민은 어디다가 선택하라고.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전에 같이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아이고 우리가 이번에는 안 되니까 안철수한테다 몰아주자 뭐 이런 기분이 있었다가 아니 홍준표가 올라오니까 홍준표한테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랬다가 지금 저렇게 되면 태극기 집회 중에 상당 부분 저리로 또 떨어져 나가버리고 또 바른정당 쪽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러면 이게 아마 기분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기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게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스럽다. 예. 2007년 대선 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2007년 대선 때 그때 이제 여당이었었던 열린우리당이었나요? 그 여당이 거의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되고 또 붙을 만한 의지도 별로 없었고 투표율은 제일 낮았었고 그리고 거의 역대 제일 표차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대선이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보수 어떤 그 정당들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율도 떨어진다거나 국민의 관심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선은 좀 치열하게 붙고 국민이 막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보수 진영 쪽 내부의 정당들 지금 3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3개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치열하게 뭔가 논쟁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국민의 반은 사실은 보수고 반은 진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대충 나누면. 그런 점에서 보수 정당이 집권하건 진보 정당이 집권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보의 힘만으로 또는 보수의 힘만으로 집권을 해서 고 세력만으로 국가를 끌고 가겠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은 국민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보수고 진보고 잘 국민 아닙니까? 국가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런 점에 통합을 좀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대선의 화두는 아무래도 통합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